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 채널,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도 책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전을 낭독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려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기록에 작가가 소설을 읽는 이유를 써놨더라고요. 각자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설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소설을 읽는다. 그때 딱 떠오른 단어가 올랜도였어요. 30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다 성별을 넘나들면서 온전한 자아를 찾아 헤매는 소설. 이 작품이 딱이다 생각해서 읽어봐야지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 올랜도와 만난 것은 아주 오래 전인데요. 영화로 먼저 봤었죠. 찾아보니까 1993년도 작품이더라고요. 주연은 틸다 스윈튼. 틸다 언니 진짜 멋있죠. 키가 179cm랍니다. 큰 편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숫자로 보니까 확 그냥 더 크게 다가오네요. 거의 180cm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랜도를 그녀만큼 소화해낼 사람이 또 있을까? 그닥 떠오른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을 안고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읽어나가는데 자꾸 흐름도 깨지고 자꾸 그 전기 작가가 등장해갖고 맥을 툭툭 끊는다든지. 평론가들에 의하면요, 울프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형식이 매우 모던하죠. 기발하고 앞서가기는 한데 제가 읽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의식의 흐름대로 써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화려한 미사 여구 때문에 쭉쭉쭉쭉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진전이 안 나더라고요. 읽고 있는데 한 300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다 읽는데 내가 300년을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상평들 올리셨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으므로 일단 안심하고 인내심을 가지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읽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올랜도는 머리를 식힐 겸 썼다, 이런 내용들에서 다들 현타를 받았더라고요.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쓰는 패턴이 그렇대요. 무거운 작품 하나 쓰면 좀 나름 가벼운 글, 머리를 식히는 글, 그 다음 또 무거운 글. 자, 버지니아 울프 한번 쳐다보고 갑시다. 1895년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신경증 증세를 보인 후에 수차례 자살 기도를 했었던 아주 매우 불안한 소녀였나 봐요. 그러나 당대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모더니스트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1907년에 블룸즈버리라는 그룹을 형성해서 예술가들과 폭넓은 주제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사회활동도 했었다네요. 이 블룸즈버리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추랑, 제이콥의 방,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세월 출간했고요. 페미니스트 에세이 자기만의 방은 유명하죠. 저도 책은 있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올랜도 소설이고요. 일기도 여러 권 남겼답니다. 자, 책 머리를 볼게요. V. 색빌 웨스트에게. 딱 나왔네요. V는 비타죠. 비타 색빌 웨스트. 버지니아 울프의 동성인 연인이죠.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못지않게 비타와 버지니아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타 색빌 웨스트도 시인이자 소설가였고요. 올랜도의 모티브로 알려져 있죠. 비타는 말하자면 반쪽짜리 귀족이었는데요. 그녀의 귀족적인 모습을 버지니아가 제일 좋아했었대요. 그리고 그녀들은 각각 결혼해서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남편들은 이 두 여인의 동성의 연인들을 있다는 사실을 묵인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니 그 분위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안심하고 지지하는 편이었대요. 버지니아 남편 레너드 울프는 그 예민하고 불안한 버지니아가 이 비타와 같이 있으면 이런 불안함들이 좀 덜했나 봐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비타 남편은 버지니아 전에도 동성애 연인이 있었던 터라 그렇게 새삼스럽지는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비타와 버지니아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돼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그거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구입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 비타와 버지니아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영국의 문화예술적인 분위기를 흠뻑 느껴보실 수가 있대요. 그리고 비타와 버지니아 얘기는 일기장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얘기도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랜도 스토리는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6세기 미소년으로 등장해서 36살에 여자로 성이 바뀌면서 살아가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살아가는 기간이 300년, 400년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판타지적인 요소가 아주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박한 이야기 구조 속에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본질을 잘 섞어 놓았고요. 또 자아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주인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낭독은 두 부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이 올랜도가 소년일 때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시련을 맞닥뜨리게 돼요. 사랑과 시련이죠. 시련의 아픔. 러시아 공주 샤샤와 사랑에 빠졌고 둘이 이제 먼 곳으로 도망가자, 둘이 떠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샤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라져버리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이후에 궁정에서도 쫓겨나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요. 올랜도가. 그래서 7일 동안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큰 고비를 한 번씩 우리가 지나오게 되면 7일 동안의 잠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또 필력을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낭독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진짜로 그 정도 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올랜도의 인생에서 첫 번째 긴 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겨울에 대재앙이 있었던 해, 한파가 엄습하고 홍수가 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해. 그 해 여름에 올랜도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그가 궁정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과 불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아일랜드의 데스몬드가는 당연히 경노하고 있었다. 왕은 아일랜드 사람들과 이미 충분히 골치를 앓고 있던 터여서 더 이상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해 여름, 올랜도는 시골에 있는 그의 거대한 저택으로 은퇴해 거기서 완전한 고독 속에 살고 있었다. 어느 6월의 아침, 그날은 18일 토요일이었는데 그가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 하인이 그를 부르러 가보니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깰 수도 없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숨소리도 거의 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창밑에서 개를 짖게 하고 그의 방에서 계속해서 심벌즈와 드럼과 캐스터네츠를 두들겨대고 그의 베개 밑에 가시 금작화를 한 다발 밀어넣고 발에다 겨자를 고약처럼 발라도 그는 7일 동안 내내 일어나지 않았고 음식을 먹거나 살아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이랬째 되는 날, 그는 늘 일어나던 시간에 잠이 깨어 정확히 8시 15분 전에 떠들어대는 여편네들 그리고 마을의 점쟁이들을 모두 그의 방에서 내쫓아버렸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상한 것은 그가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마치 하룻밤의 잠에서 깨어난 듯 옷을 입고 말을 대령시켰다. 그러나 그의 머리 내부에서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록 그의 행동 거지가 완벽하게 이성적이며 전보다 더 엄숙하고 더 침착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과거 인생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대한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스케이팅이나 카니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심히 듣기는 했지만 마치 구름이라도 걷어내려는 듯 손으로 이마를 훔치는 것 말고는 그가 그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는 조짐을 보이는 일은 결코 없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화제에 오르면 그는 고통스러워 보인다기보다는 어리둥절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뒤얽힌 기억들에 의해 혼란스러워졌거나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회상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에 러시아나 공주나 배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의례 불안한 마음에 우울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던가 아니면 개를 불러오거나 칼을 꺼내 삼나무 조각을 깎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로 어리석은 의사들은 휴식을 취하라거나 운동을 하라거나 굴물하거나 영양을 취하라거나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가 하면 혼자 있으라고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는가 하면
점심과 저녁 사이에 40마일가량 승마를 하라고 하는 등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해진 진정제나 자극제를 주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도룡령에 침을 섞은 우유를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공작새 쓸개즙으로 변화를 준 뒤 그를 내버려 두고 나서는 그가 일주일간 잠들어 있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잠이라면 어떤 성격의 잠인가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잠은 치료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까? 더없이 화가 나게 하는 기억들, 인생을 망쳐버릴 것 같은 일들을 검은 날개로 문지르고 가장 추하고 천한 것들마저 까칠한 부분을 문지르고 금박을 입혀 광택과 광채가 나게 하는 최면 상태인가? 인생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죽음의 손가락이 삶의 소용돌이 위해 놓여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매일 소량씩 죽음을 복용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들어준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통로로 뚫고 들어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꿔버리는 이 이상한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올랜도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죽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삶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시간도 훨씬 넘게 기다렸는데도 아무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냥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자. 이제 올랜도는 극도로 고독한 생활에 자신을 맡겨버렸다. 궁정에서 당한 모욕과 격렬한 슬픔이 부분적인 이유이기는 했으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누구를 초대하는 일도 거의 없어서 선조들의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 있는 것이 그의 기질에 잘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독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도 잘 알지 못했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소량의 죽음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매일 밤 자는 잠을 소량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버지니아 울프 하는지 알겠네요. 표현력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소량의 죽음을 먹고 하루 동안 상처 입었던 거, 애썼던 거, 이런저런 힘들었던 것들을 소량의 죽음으로 견뎌내고 내일을 다시 살아가는 거군요. 멋지네요. 이후에 올랜도는 큰 파도가 올 때마다 잠을 자고 그 파도를 넘고 또 잠을 자고 그 파도를 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주인공인 노랑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한동안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예쁜 나비가 돼서 밖으로 나오죠. 올랜도의
7일 동안의 잠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올랜도는 글을 좀 써보려고 당대 유명한 작가 닉 그린에게 책을 자신이 썼던 거를 보내주게 되죠. 근데 이제 조롱과 무시와 이런 것들을 당하고 명예나 영광 이런 것들의 덧없음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긴 잠을 자게 되고요. 급기야는 터키 대사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런저런 일에 너무 힘들었는지 또 자게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성별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자가 된 올랜도는 집시들 속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전반전의 어떤 판타지적인 느낌은 조금씩 사그러들게 되고요. 그 19세기, 20세기 영국에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올랜도가 이제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 시대 당대 그런 분위기들을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자신의 책을 결국은 쓴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19세기, 20세기 영국 사회에 치였던 여성 올랜도가 또 잠을 자게 돼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거친 가을바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때는 이제 10월이었고 언제나처럼 습했다. 대공은 아니다. 그는 이미 여러 해 전에 대단히 지체 높은 규수와 결혼해서 지금은 루마니아에서 토끼 사냥이 한창이다. MC도 아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 C 후작도 아니다. 그는 보토니만에서 부대를 만들고 있었다. O 경도 아니다. 그는 물고기 밥이 된 지 오래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녀의 옛 친구들은 지금은 모두 떠나버리고 없었으며 드루리 레인의 네일 키트의 식구들은 그녀가 좋아하기는 했지만 의지할 형편은 아니었다. 누구에게? 그녀는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빙글빙글 도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고 흡사 호소하는 듯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의 말은 손을 꼭 쥐고 있는데도 마치 펜이 혼자 쓴 것처럼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왔다. 말을 한 것은 올랜도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었다. 그러나 말한 것이 누구였든 간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떼까마귀들이 보랏빛 가을 구름 사이에서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라 그녀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끈 달린 작은 구두를 신고 정찬 전에 산책을 하고 싶어졌다. 나 말고는 모두 짝이 있어 라고 그녀는 울적한 기분으로 발을 질질 끌며 앞마당을 가로지르면서 생각했다. 거기에는 떼까마귀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사슴 사냥개 카누트와 강아지 피핀도 있었다. 비록 그들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은 모두가 짝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안주인인 나는 혼자고 짝도 없이 외톨이다. 라고 올랜도는 지나가는 길에 홀에 무수히 불밝힌 창들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들이 피할 수 없게 그녀를 짓눌렀다. 문을 밀어서 여는 대신 장갑 낀 손으로 문을 가볍게 두드려 수희에게 문을 열게 했다. 사람은 누군가의, 설사 그것이 수희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아서 타는 연탄을 담은 양동이 위에다 수희가 고기 굽는 것을 도울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수줍어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홀로 공원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처음에는 밀렵자나 사냥터지기나 심지어는 심부름하는 애들이 귀부인이 홀로 걷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망설여지고 걱정스러웠다. 발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그녀는 가시 금작화 덤불에 어떤 남자가 숨어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나운 맹수가 그녀를 받으려고 뿔을 낮추고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떼까마귀들만 하늘을 날고 있었다. 어느 까마귀의 강청색의 파란 깃털 하나가 히스덤불 사이로 떨어졌다. 그녀는 야생조의 깃털을 좋아했다. 소년 시절 그녀는 그것들을 수집하곤 했다. 그녀는 깃털을 집어들어 모자에 꽂았다. 그녀의 마음에 바람이 좀 불어와 생기가 났다. 떼까마귀들이 보랏빛 대기를 뚫고 반짝이는 깃털을 차례로 떨어뜨리며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그녀는 기다란 외투를 휘날리며 그들을 쫓아 습지를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멀리까지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잔디에서 6개의 깃털을 집어 올려 손가락 사이에서 문질러 그 매칠하고 번뜩이는 깃털의 감촉을 느끼기 위해 깃털을 입술에 갖다 대었을 때, 그녀는 산허리에서 반짝이는 은빛 무릉덩이를 보았을 때, 그것은 메디비어 경이 아서왕의 칼을 던진 호수처럼 신비로웠다. 깃털 하나가 공중에서 흔들거리더니 무릉덩이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그때 그녀는 이상한 황홀감에 빠졌다. 그녀가 세상 끝까지 새들을 쫓아가서 푹신한 잔디에 몸을 던지고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떼까마귀들의 쉰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망각의 물을 마시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달렸고 걸려 넘어졌다. 엑센 힉스부리가 그녀를 땅 위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복사뼈가 부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만족한 채 누워 있었다. 늪에 자라는 은매화와 초원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떼까마귀들의 쉰 웃음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나는 내 짝을 찾았어.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황무지가 내 짝이다. 나는 자연의 신부이고. 라고 그녀는 웅덩이 옆 움푹 팬 곳에 외투를 두른 채 누워 희열 속에 잔디에 차디찬 포옹에 몸을 내맡긴 채 속삭였다. 여기에 내 몸을 눕힐 것이다.
깃털 하나가 그녀의 이마 위에 떨어졌다. 나는 월계수보다 더 짙은 초록색의 월계관을 발견했다. 내 이마는 항상 서늘할 것이다. 이것들은 야생조의 깃털이다. 올빼미들과 속독새들의. 나는 뒤숭숭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 손은 절대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면서 말을 계속했다. 이 손가락에는 뿌리가 감길 것이다. 아. 그녀는 사치스럽게 머리를 푹신한 베개에 눕히면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오랜 세월을 거쳐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명성도 찾아다녔지만 놓쳤고 사랑은 아직 알지 못한다. 인생을, 아니 죽음이 더 낫다. 나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알아왔는데 라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 해 전에 그 집시가 말했듯이 하늘만을 지붕 삼아 여기 평화롭게 누워있는 편이 낫다. 그건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지. 그러고는 구름이 맴돌며 만들어내는 황금빛 거품을 곧바로 쳐다보았는데 다음 순간 그 안에서 한 가닥 길을 보았고 붉은 먼지가 피어오르는 바위 투성이의 사막을 낙타가 한 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낙타들이 지나가고 나자 틈새 투성이에다 정상엔 깎아지른 듯한 바위로 이루어진 높은 산들이 나타났고 올랜도는 산길을 걸어가는 염소들이 울리는 방울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습곡에는 붓꽃과 용담꽃들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자 하늘이 변했고 그녀가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향하자 비에 어두워진 대지가 보였고 사우스 다운주의 커다란 언덕이 하나의 파도처럼 해안가를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땅이 갈라지는 곳에는 배들이 지나가는 바다가 보였고 그녀는 바다 저 멀리서 포송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저건 스페인의 무적 함대다 라고 생각했고 다음엔 아니다, 넬슨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그 전쟁들은 이미 끝났고 배들은 바삐 오가는 상선들이고 굽이치는 강에 떠있는 돛배들은 유람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검푸른 들판에 흩어져 있는 가축들, 양과 소들을 보았고 농가의 창에서 비치는 불빛을 여기저기서 보았고 양치기와 소치는 사람들이 순찰을 돌 때 그들의 등불이 가축들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불빛들이 꺼지고 별들이 떠올라 하늘 여기저기서 뒤엉켰다. 사실 그녀가 얼굴에 젖은 깃털들을 묻히고 귀를 땅에 찰싹댄 채로 잠들어 있었을 때 깊은 곳에서 모루의 망치질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혹시 심장의 고동 소리는 아니었던가. 퉁탕퉁탕하는 망치 소리가, 박동 소리가 모루에서 아니면 지구 한가운데서 울려왔다. 듣고 있자니 그 소리는 속보로 달리는 말발굽 소리로 변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는 세어보았다. 그러자 말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자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늪지에서 말발굽이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말이 덮치듯 그녀 가까이에 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노란 줄무늬가 비치는 이른 새벽의 하늘을 등지고 물대 새들이 이리저리 나는 가운데 말 위에 한 남자가 검은 그림자처럼 우뚝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말이 멈춰 섰다. 부인! 하고 그 사내는 말에서 뛰어내리면서 소리쳤다. 다치셨어요? 선생님, 전 죽었었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죽었었어요, 선생님. 또 잠을 잤었네요. 이 남자는 올랜도의 사랑이 되는 셀입니다. 그리고 셀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자 혼자기 때문에 재산을 본인 재산임에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모두 다 찾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셀은 떠나요. 결혼 이후에 떠나게 됩니다만 책도 출판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판타지는 포장에 불과하다. 그 표면이 제 아무리 나비의 날개처럼 고혹적이고 가볍다 하더라도 그 너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작품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강철 같은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올랜도가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공통점이에요. 바로 글 쓰는 일이거든요. 글 쓰는 일로 자신을 정립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죠. 인간의 삶에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이런저런 생각도 많지만 정리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글쓰기 관련된 책을 좀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좀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잠과 글쓰기, 독서 후에 저에게 남은 두 가지 키워드네요. 요즘 키워드 유행하던데.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좀 불면증 증세가 좀 생겼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뼈저리게 잠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 뭐 좋다는 것도 좀 먹어보고요. 잘 수 있는 환경을 일단은 잘 만들어서 조정을 잘 해서 잠을 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늘 하루를 버틴 당신, 버티고 있는 당신, 오늘 밤도 좋은 잠 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작품 들고 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